이번 시간에는 특허 침해 판단 방법과 특허 분쟁 시 대응 방법, 그리고 특허 및 상표 분쟁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특허 침해 판단 방법과 특허 분쟁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특허 및 상표 분쟁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은 지재권 분쟁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쟁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초로 제기된 삼성과 애플의 분쟁은 2011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들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스마트폰 안에 최첨단 기술들도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또한 산업적으로도 한참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분쟁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분야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와 같이 산업이 한참 발전되고 패권을 쥐기 위한 분쟁이 많이 제기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특허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침해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성 요소의 완비의 법칙이란 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것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국내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는 법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이제 왼쪽이 등록 특허의 특허 청구 범위가 되겠고 오른쪽이 실시 기술이 되겠는데요. 등록 특허의 특허 청구 범위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착자부, 그 다음에 착자부 아래로 연장되어 있는 착자부를 지지하는 다리부, 착자부 위로 연장된 등받이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지는 것을 구성 요소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이것이 남들이 이제 침해 대상을 판단할 때 실시하는 기술과 어떻게 매칭이 되나를 보는 것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예시니까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실시 기술은 착자부, 당연히 앉아있는 부분하고 다리가 포함되어 있고 등받이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좀 간단한 간이의자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등받이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침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반대로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의자에 머리 받침대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은 팔걸이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것은 그 기존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그냥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까지는 되게 간편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사례로서 이것 또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죠. 버터, 설탕, 계란 및 초코칩을 혼합하여 만들었다는 건데요. 쿠키를. 먼저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 요소 중에 초코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이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음과 더불어서 견과류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사실 이거는 예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되게 좀 복잡한 기술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판단이 쉽진 않지만 기본 원리는 이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린 것은 사례로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분쟁에서 어떻게 보실까를 좀 미리 알려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애플사에서 등록을 받은 특허입니다. 이건 최근에는 좀 낯설지만 예전에 초기 스마트폰 모델에서는 필수적으로 활용됐던 기술이 되겠고요. 그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머니 같은 데 넣어놨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안 넣어놨어도 쥐고 있을 때 잘못된 그 터치로 인해서 이게 켜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와 같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아이콘을 움직이게 되면은 잠김이 풀리는 특허를 확보를 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분쟁이 제기됐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문헌적 침해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이 특허를 침해를 했나? 저들은 우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그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특허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해당 특허, 이제 상대방 특허에 흠결이 있는지, 결국에는 특허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까지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회피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보면서 나중에 전략을 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UX, UI의 해당 특허가 되겠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특허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해외 특허들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청구항을 살펴보자면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앞서서 살펴보신 사례와 같이 뜯어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깔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사전 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서 잠금 해제 이미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검출된 접촉이 사전 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행이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이 부분을 회피를 했지만 예전 초기 모델들 같은 경우에 삼성폰이든 아니면 다른 폰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침해가 성립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상대방 특허에 흠결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소송을 거쳐서 찾아낸 게 이 특허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네오돈사라는 네덜란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좀 출원한 특허가 있어서 이것으로 다투었는데 결국에는 인정이 됐습니다. 이 해당 특허는 결국에 터치스크린 기반에서 잠금 해제를 위해서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터치와 드래그를 해서 잠금 해제 상태로 변환을 시킨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 특허를 이용해서 애플 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하는 한편 또한 우리가 침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더 가서는 사실 이 회사가 현재로서는 애플과 삼성에 대해서 오히려 또 침해를 걸고 있는 상황인 만큼 되게 좀 물고 물리는 약간 그 해프닝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두 가지가 다 성립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회피 설계를 할 수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서 살펴본 두 가지의 구성 요소 중에서 사실 제스처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전에 사전 결정된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회피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꼭 등록이 가능한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종의 그 해당 특허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색깔과 같이 상기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J 포인트를 검출한다.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상 꼭 지정된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 경우들은 사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ED 분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치아란 곳은 LED의 원천 기술과 원천 특허까지 확보하고 있는 곳이고요. 서울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LED 기업인데 니치아에서 서울 반도체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니치아의 기술 자체가 워낙 원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서서 말씀드렸던 회피 방안이나 무효 방안 그런 것들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대신에 서울 반도체에서 생각한 것은 레이저 다이오드 특허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다이오드에 관한 것이고요. 니치아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일부 좀 그 분쟁이 될 만한 소지를 발견해서 반대로
역공격을 한 것이지요. 결국에는 서로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을 했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스람이나 니치아, 필립스와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LED 기업으로부터 다수 소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어적인 형태로 나아갔었는데 나중에 규모가 커진 다음부터는 반대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왔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조 원 돌파한 이후에는 일정 부분의 특허를 가지고 다른 회사들을 공격한 이후에 역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또 다른 특허로 추가적인 공격을 하는 등 상당히 정략적인 특허 분쟁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워낙 전략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특허 분쟁 200여 건을 모두 승소했다고 하고요. 그만큼 특허 전략을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소송 사례의 다른 사례는 안다미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다미로라는 회사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는데 펌프 일업, 그러니까 펌프라고 흔히 약칭으로 하는 운동기구, 오락실에 있는 기구는 상당히 좀 익숙하실 텐데요. 안다미로의 이전에 코나미에서 DDR이라는 원천적인 제품이 나왔었죠. 원천적인 제품도 있고 원천적인 특허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원천적인 특허는 판정 UI에 대한 것이고요. 판정 UI란 것은 이런 그 특정 표시, 좀 기술적인 용어로는 노트라고 하는데 이런 노트가 올라갈 때 특정 그 영역에서 잘 터치를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배정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판정하는 것에 대한 원천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다미로는 또한 반대로 이런 것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었고 침해도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좀 새로 찾은 게 발판을 입력해서 게임기에 입력하는 형태로 UI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특정 회사가 가지고 있던 특허를 채택을 한 것인데요. 그 특허를 사와서 결국에는 맞대응을 해서 서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허 분쟁 사례뿐만 아니라 상표 분쟁 사례도 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시는 요구르트 중에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엄청난 인기몰이를 해서 1,0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둬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 메일유업이 불가리아라는 좀 유사한 상표를 출원을 했고요. 결국에는 남양유업이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침해 금지 청구소를 제기했고 남양유업이 승소를 해서 메일유업은 불가리아라는 상표를 버리고 도마슈노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상표를 출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최근에 또 많이 이용하면서 광고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프라닥하고 루이비통 닭이라는 상표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하고 좀 유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좀 세부적인 전략에 의해서 실제 등록 여부가 갈리긴 했고요. 오른쪽의 사례를 먼저 보자면은 루이비통 닭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에 통닭이 결합된 건데 사실 그냥 단순 결합의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절이 된 사례이고요. 왼쪽에 프라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프라다와 통닭이 결합된, 프라다하고 닭이 결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치밀한 전략으로 출원이 들고 나간 게 프라라는 의미가 스페인어로 순수한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퓨어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순수한 닭이다라는 의미로서 주장을 해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 최종적인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 심사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추후 좀 그 결정들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세부 전략을 잘 짜는 거에 따라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출원 전에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쟁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